세상을 바꾼 정책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명쾌하게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고 연구하는 역사학자 심영환입니다. 역사 속 숨은 이야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입니다. 이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같이 읽으시죠. 가족계획 사업과 그 이후 우리 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부터 서울 생활사 박물관에 저희가 왔습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전 여기 참 신기해요. 이런 것도 이제 박물관의 주제가 됩니다. 이제 근현대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어서 저는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튼 오늘 타임라인에선 어떤 역사 속 이야기가 기다릴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된 1949년 센서스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인구는 국력을 재는 잣대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네. 어찌됐건 이제 과거부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선 인구수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뭐 부정할 수 없죠. 네. 조금 속된 표현 얘기하면 인해전수. 인해 전술. 여튼 숫자가 많아야지만 그 위해서 뭐 농사도 많이 짓고 그렇죠. 군대도 많아지고 전쟁의 승패를 또 가르는 것도 뛰어난 전략은 표면적인 거고 네. 한 나라가 얼마큼 출생률을 갖고 있느냐, 인구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5월 동주 와신 상담 뭐 다 아시죠? 이 고사성어로 잘 알려진 그 춘추전국 시대의 오나라 오나라와 월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두 나라는 굉장히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 월나라의 구천이 부차한테 집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내도 첩으로 뺏기고 이제 마구간에 처박혀가지고 마부 노릇도 하고 이제 그 오나라의 부차 왕의 또 변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뭐 온갖 굴욕을 다 당합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자기네 나라 본국 월나라로 돌아가는데 복수를 하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쓸개를 맛보면서 핥으면서 이제 복수를 다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세운 복수의 핵심이 바로 인구 증산책. 인구를 늘려라. 전략이 있었군요. 전략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냐면 젊은 남자는 늙은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또 젊은 여자는 늙은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여자 17살이 되어도 시집을 보내지 않거나 남자가 20살이 되어도 장가를 가지 않으면 부모가 벌을 받는다. 이런 정책이 있었다고 해요. 강력한데요? 강력하죠. 실제로 이제 출산과 양육들에 대한 정책도 내놓게 되는데 임산부 나라에서 극진히 돌봐준다. 뭐 이건 좋죠. 아들을 낳으면 개 한 마리와 술을 주고 딸을 낳으면 돼지 한 마리와 술을 줘라. 네. 쌍둥이를 낳으면 한 명은 나라에서 양육비를 부담하고 세 쌍둥이를 낳으면 둘의 양육비를 나라에서 부담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구 늘린다. 괜찮네요, 그거. 그렇죠. 근데 지금 봐도 네. 좀 정책이 명확한 것 같아요. 명확한 거죠. 목표가 딱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나라에게 치욕을 당한 그 후 22년 뒤에 두 나라는 또 3년간의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 월나라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바로 인구 정책으로 이런 부국 강병이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역시 우리나라의 선조들도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산 양육 정책들을 펼쳤더라고요. 오늘 첫 타임라인은 월나라만큼이나 획기적인 인구 증산책을 펼쳤었던 고구려로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고구려란 나라는 주몽과 소선호가 건국한 이후 역대 왕들이 엄청난 영토 확장을 또 하면서 그렇죠? 사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륙과 싸우는 강국으로 또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자리, 그러니까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계속 강대국이 되려면 결국 탄탄한 인구와 단단한 어떤 국가 구조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현재까지도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했던 독특한 제도,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 어이구 이런.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런 좀 이해하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나름대로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삼국지 위지 동전을 보면은요 고구려의 형사 취수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다른 시족으로 재취, 다시 이제 시집을 가버리면 재산이 글로 가버리잖아요. 남편이 죽었다고 다른 부족으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 수는 줄어도 여자가 그대로이면서 다음 세대의 인구수는 줄지가 않게 된 겁니다. 모든 게 다 남성 중심의 구조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막 농산이 전쟁이 역사인데 이때 만약에 남편이 죽어버렸었을 때 아무도 안 챙겨주면 네. 특히 그 가족이 안 챙겨주면 이 여성이나 이 가족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그 여성의 생존권 혹은 남편을 잃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도 기능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그 의미를 좀 우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취수제를 통해 가지고 권력과 부를 제대로 누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 이 제도를 이용해요? 이용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다. 바로 이제 고구려 9대 왕인 고국천왕의 아내 이제 우씨 부인이었는데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뤘지만 이 아내 우씨 사이에서 자식을 두지 못했어요. 아, 뭐 이렇게 다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저희는 완벽하잖아요. 저희 좀 서로 알지 않나요? 아, 그렇죠. 어떻게 그런 완벽하단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죄송합니다. 이에 이제 우황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형사취수 제도를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권력을 유지하고 이 상태로 돼버리면은 난 더 이상 왕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왕비 자리를 지키려던 그 우씨 부인 왕의 죽음을 선포하기 전에 왕의 죽음을 일단 비밀로 붙여요. 그리고 밤에 몰래 궁궐 밖으로 빠져나가요. 대단하다 진짜. 아 그렇죠. 차기 왕이 계승자인 그 동생인 발기를 찾아가가지고 새로운 정권 수립 가능성을 타지네요. 왕께서는 아들이 없으니까 당신이 마땅히 그 뒤를 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동생은 발기는 왕이 죽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몰랐어요. 그리고 또 밤에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 형수가 뭡니까 형수님? 빨리 돌아가십시오. 제안을 뿌리칩니다. 당황해야 돼. 자신이 왕이 계승 1순위니까 뭐 이 형수와 결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왕후는 그래? 그러면 두 번째 플랜 B야. 자신의 계략이 들키기 전에 재빠르게 둘째 동생인 연우를 찾아가요. 뭐야? 찾아가가지고 일단 연우에게 고국천왕, 그러니까 형이죠. 형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손을 잡는 게 필연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협상을 하자. 예상대로 연우는 우씨 왕후와의 협상에 응응합니다. 오케이, 그럽시다. 날이 밝자마자 고국천왕이 임종 전에 이 연우를 차기 왕으로 지명했다라는 거짓 유언으로 왕후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래서 고구려의 10대 임금이 된 연우가 바로 산상왕입니다. 둘째를 밀어내고 셋째를 딱 푸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사 취수제를 이제 악용한 케이스. 그렇죠.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천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형제 상속제도 없어지게 되고 전통적인 이제 부자 상속 제도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다양한 풍습들은 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얘기로 와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시대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농업 국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농업을 강조하고 네. 중농주의, 농업이 최고다 뭐 이런 시대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조선은 인구 증가수가 좀 많이 늘더라고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3년마다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호구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경국대전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 15세기,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세종과 그 초기의 어떤 과정들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정책적 성과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뭐 예상이 되지만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조선 중기 때 이제 정책이 또 일부 감소되게 되고 그런 좀 어려운 기간을 거치다가 17세기 정도 들어가면 다시 좀 전후 복구죠. 그렇죠. 좀 이게 베이비붐, 베이비붐. 그런 게 되면서 뭐 숙종이나 이런 구강들이 나오게 되면서 17세기 전후에 다시 또 급속하게 증가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호구 총수만으로 본 거라 가지고 실제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금, 조세 징수가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세금 난 안 내겠다. 조세를 이제 회피할 목적으로 적게 신고한 집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확실한 것은 조선 건국 이후에 인구가 쭉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은 팩트죠. 누군지 알죠? 세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뭐 얘기하다가 잘한 정책 이야기하면 꼭 나오세요. 다 나오니까. 한 번쯤 안 나올 때도 좀 있어도 되는데 꼭 나오십니다. 좋은 정책 세종이 하나 그렇죠, 항상 등장하시죠. 네. 특히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이런 걸 시도했었어? 좀 신기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노비들한테도 출산 전후에 휴가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노비한테요. 네. 기간도 점점 늘어나요. 네. 제일 처음에 일단 일주일. 일주일 된 영화를 두고 공부하면 어린아이가 이제 해롭게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휴가를 100일로 늘려주는 또 정책을 추진합니다. 휴가는 100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산모가 이제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출산 전 1개월도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에 한 달 쉬고 출산한 다음에 3개월 쉬어라. 뭐 이런 식의 휴가를 법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또 우리 세종대왕님이 아니시죠.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셨습니다. 세종대왕이. 중요해. 그렇죠. 센스가 있는 거야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노비에게 이제 130일의 출산 휴가를 주고 이제 살펴보니까 출산 후 사망률이 일정 비율로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셨겠죠. 그러니까 여성 노비의 몸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망률이 높다는 걸 세종대왕이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우자 남편에게도 출산 후 휴가를 30일이나 주셨습니다. 부모는 물론 태어난 아이까지 생각한 최고의 복지 정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은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 양육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데,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양아록이라는 또 남성이 쓴 육아일기가 현재 하나 남겨져 있어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떻게 육아를 했는가에 대한 좀 여러 기록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김홍도가 그린 평안감사 향연도라는 그림을 보면은 유독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림에. 근데 이 아이들이 누구랑 왔냐? 모두 남자들과 함께 온 거예요. 아버지랑 아버지와 함께 온 거죠. 오. 아이를 등에 업은 남자, 아이 손을 꼭 잡은 남자, 손자를 둘이나 데리고 온 할아버지도 있고, 실제로는 이 조선시대 남자들 자녀의 양육에 정말 진심이었던 거죠.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즘 표현이긴 하지만 다둥이를 위한 지원이 꽤 두드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세종 같은 경우는 자녀를 3 이상 낳은 다둥이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얼마 줬냐? 쌀과 콩 각각 10석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쌀 한 석이 그 당시 한 144kg 정도 되니까 무려 10석이니까 1,400kg 정도 되겠죠? 네.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좀 환산을 해보면 얼추 한 200여만 원이 나오나 봐요. 200여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꽤 많은 양. 그렇죠, 그렇죠. 네. 세종 때 이제 이런 양육 지원책들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인조 때도 이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이 출산을 위한 혼인 장려도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18세기에는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혼기를 놓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정조임금은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분 성격상 선생님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하셨어요. 네. 고민 끝에 획기적인 혼인 장려법을 펼치게 되는데, 가난해서 혼인을 못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지원해서 혼인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자식이 30이 넘도록 시집을 보내지 않는 부모는 처벌한다. 당군과 채찍인데. 당근과 채찍이. 빨리 결혼시켜요. 근데 이제 정조 스타일 아시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시죠. 디테일하게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791년 2월 어느 날 한양의 노총각 노처녀를 조사를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총 281명이 이제 딱 통계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한테 각각 결혼자금 500냥과 혼수를 지원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혼인 여부를 매달 보고하게 합니다. 네. 석 달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사실 국왕이 나서서 돈도 주고 상황도 지원해주고 다 해주니까 모두 혼인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에까지 이제 물신양육 힘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출산 양육 정책이 나름대로 그래도 조선왕조 500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근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회 안정과 의식주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었던 해방 직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수선했던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이런 건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데 또 베이비붐이라는 일단 낳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의학 기술 보급되고 이제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니까 인구는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때부터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1960년대 가입 여성 1인당 출산율이, 놀라지 마세요, 얼마에? 6.1명입니다. 6.1명.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이제 좋게 말하면 개발도상국인데 후진국 가운데서 이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이 남아 선호 사상, 아들, 종말이, 말자, 둘자, 뭐 이런 말도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만 여럿인 이제 집도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내딸 이름, 제발 좀 이제 아들 좀, 제발 아들 좀 우리 좀 낳자 해가지고 끝순이, 말순이, 말숙, 말자.
참 남아선호 사상 그때 참 문제였어요. 60년대 우리나라 인구 같은 경우는 약 한 2,5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해방 당시 한반도를 합친 인구수와 같은 규모, 거의 비슷하니까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네. 거고요. 정부 입장에선 아직 땅도 좁고 국가 경제도 발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네. 인구만 확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증가율을 억눌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구를 줄이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정책이고 이건 좀 위험한 정책이긴 하지만 네. 여튼 이제 그때는 이제 현재 이런 저출산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엔 또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니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병행해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그러니까 대놓고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1962년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은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1960년도에 이제 3.0%였던 인구 증가율을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1971년도까지 2.0으로 낮추기로 합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잠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 당시 정말 이렇게 국가가 착착착 하면 전 국민만 하고 이런 으쌰으쌰, 네.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산하정책 포스터가 정말 대박입니다.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내는다. 많이 나 고생 말고 적게 나 잘 키우자. 66년에는 자녀 수를 콕 집어서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살 이전에 낳아야 된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아이 적게 낳기 운동, 아이를 적게 낳아야만 된다. 이런 거 이제 아주 혼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직업도 등장을 했는데 가족계획 요원이라는 새로운 직업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 가족계획 요원은 국민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수시로 피임법, 정관 수술의 뭐 장점들을 막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출산을 좀 약간 제한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었었죠. 상담사들인가요? 상담사들. 그리고 또 지금의 보험 외판원 하시는 분들처럼 매월 할당량을 정해놓고 불임 시술률을 목표 달성을 정했다고 해요. 이들 목표량 전국 집계는 수시로 청와대에까지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각하가 확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집계된 양으로 이제 그 실적을 판단해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이 됐다고 해요. 이거 잘 못하면 엄마가 남산 끌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은 사람은 청와대로 초청이 또 되고 진짜? 대통령이 표창장을 수여했는데 표창장 이름이 정관수술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적이 저조한 사람은 저기 산간 오지로 좌천을 시켰다고. 진짜로 그랬구나. 네. 여튼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가족계획 10개년 계획이 함께 끝나는 게 1971년이거든요. 네. 산하 제한 정책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봅시다. 1971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수가 무려 102만 5천 명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컸어요, 저. 간신히 태어나셨군요. 이 엄청난 모진 억압 속에서 지금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베이비 붐이 이제 일어난 건데 정부는 더욱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실패한 거네요. 그렇죠. 이때 등장한 표어가 뭐냐? 세 자녀도 너무 많다. 이제는 둘만 낳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건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출산 억제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주부클럽 연합회라는 여성 단체가 둘만 낳기 정도는 이제 어림도 없다고 봤는지 좀 더 과격한 캐치프레이즈를 넣었습니다. 1974년인데 아예 그 해를 뭐라고 부르느냐 임신 가능. 여성 단체에서 그리고 1975년은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 그리고 1976년에는 나라 사람 피임해. 그러니까 이제 아예 범국민운동으로. 사실은 저도 그걸 뚫고 태어났어요. 좀 너무 웃긴 게 저 3년의 어떤 고통을 비집고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낳으신 거예요. 임신하지 말자라는 길거리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행인들한테 이 피임 도구를 길거리에서 나눠줬다고 해요. 이 하도 많은 캠페인을 봐왔지만 아기 안배기 캠페인은 동서고금의 처음이다. 진짜 대단하다. 조상들이 알았다간 까무러칠 일이야 라는 반응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화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화냈겠죠. 어쨌든 이런 그 노력들 덕분인지 초기 극소수에 불과했던 그 피임 실천자가 1979년이 되자 약 55% 정도로 증가했다고 해요. 효과가 있네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요 사이에 정부가 더 많은 남자들에게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씁니다. 뭐요? 이것은 뭔데?
옛날에 막 저희 아버지도 얘기해 줬거든요. 뭐요? 어디 종로 나갔다가 혹은 예비군 훈련 갔다가 잠깐 안 사이에 유명한 정관 수술. 아이고. 실제로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전국에 가족 계획 지도 요원 무려 2천여 명을 배치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수술 설비가 마련된 가족 계획 이동 개몽 차량을 네. 어촌 막 구석까지 막 끌고 다니고 이렇게 주요한 지역, 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이제 좀 딱 특정한 남자들 설득을 하는 거죠. 네. 동의하면 참 제가 말하면서 민망한데 차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수술이 딱 15분 만에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975년 상반기까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은 약 40만 명. 당시 이제 가입 남성 수가 약 430만 명이었으니까 전체 가입 남성 수의 9%가 받은 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과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하여튼 제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는 예비군 훈련 가서 훈련 빼준다고 수술 받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정관 수술을 통해서 출산율을 직접 낮추는 거라면 혜택도 되게 많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세 자녀 이하까지, 그러니까 지금과 반대예요. 반대죠? 세 자녀 이하까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1977년부터는 정관 수술을 받으면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계속 한 거구나. 왜? 제가 77년생이니까. 네. 1977년부터 정관 수술을 받으면 6일간의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하셨거든요. 국가 정책 때문에 태어나셨군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내가 더 낫다. 아이고, 이런. 나 이 얘기 왜 나왔나 했네. 아이고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아셨겠네. 평생을 들었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네. 어찌됐건 이제 이런 정책도 있었고요. 정관 수술 시술자한테 피임 시술 확인증을 발급하는데 이 확인증이 당시에 이제 작은 아파트 한 채에 맞먹을 정도의 위력을 또 발휘했다고 합니다. 왜냐? 불임 시술을 받은 가정에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제공한 거예요. 대박. 진짜 대박이죠, 네. 그렇죠? 50대, 60대 사실 이제 좀 지나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나도 저기 갑자기 수술 받고 싶다. 나 원래 계획 있었는데 아니다, 나는 안 난다 하면서 이런 기원사까지 또 펼쳐지기도 했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도에 서울 독산초등학교 2학년 5반 기록을 세웁니다. 당시 한 반 2학년 5반 학생 수가 한 반에 그죠? 104명이었던 거예요. 104명. 우리나라 최고의 콩나물 교실이 탄생했던 순간이었었죠. 1971년에 탄생했던 신생아수 신기록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니까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출산율이 너무 높으니까 한 가정에 기본 5-6명 정도 애를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아니라 형 누나들이 이제 막내 동생 그렇죠. 저를 본다라든지 첫째가 또 막내 없고 공부를 한다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사진에 많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80년대에도 인구 증가는 계속됩니다. 네. 이때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또 출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또 낳고 뭐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사실 80년대까지 하더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죠.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문제니까 정부가 여전히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대폭 강화를 좀 하게 되는데 가족 계획을 실천하는 가정에게 공동주택 입주 우선권, 자녀의 보건소 진료 무료, 영세민에 대한 특별 생계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자녀 가정에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요. 네. 다자녀 가정에는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징수했습니다. 자녀를 안 낳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진짜. 이건 나도 좀 생각이 바뀌네. 이런 얘기 막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네. 강력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으로 1983년 들어가지고 드디어 합계 출산율이 2.1명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줄었다. 좋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이 가임기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부 정책이 드디어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 건데 맞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구 변동이 일어나긴 하는데 특이 상황, 즉 신생아 성비 불균형은 이게 심각해지겠다. 아하. 1981년까지는 세계 평균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1990년대가 되면 출생 성비가 116.5까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아 한 명당 여아가 0.8명 정도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 선호가 네. 강한 거죠. 자녀 수 자체는 좀 줄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이게 좀 강한 문제로 좀 남아 있었던 때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출산 억제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참여로 20여 년 만인 1983년에 현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 3.3%이던 인구 증가율이 1.57%로 낮춰지면서 이제 이 정책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출산율을 억제하는 얘기를 했는데 낳지 말자. 바로 90년대에 와서 확 바뀌어야 됩니다. 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1990년에 인구 증가율은
선진국의 인구 증가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0.99%. 또한 총인구도 10년 전에 비해서 이 증가 속도가 이제 매우 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면서 큰일 났다. 정치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급선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로 출산율이 잠시 증가를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또 IMF 외환 위기에 또 경제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출산율이 다시 떨어져요. 경제 위기가 딱 터지게 되면 막 이혼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저출산이 시작된 이후로 이 심각함을 계속 인식하고 드디어 2005년이 되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매 5년 단위로 이제 계획해서 수립해서 대응을 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고요. 현재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출산 과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저출산 완화에 이제 이바지하려고 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합계 출산율은 놀라지 마세요. 얼마인가요? 0.81명입니다. 오. 3.2, 2.2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뜬금없이 한국이 가장 빠르게 종기할 것이다 올리면서 언론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는 건 이제 출산율이 계속 이제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뉴스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OECD 같은 경우는 2070년 한국은 회원 가운데서 기대 수명은 가장 높은 장수 국가가 되는데 출산율은 가장 적은 것이다. 이건 너무 비극적인 거죠. 노인만 있는 사회. 그러니까 정말 노인만 있고 응애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세종대왕 또 파격적인 출산휴가 정책 또 저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꾸준히 출산휴가 관련 지원도 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년에는 현재 1년인 출산휴가가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세의 영아 부모에게는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가 또 신설이 된다고 해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게 되는 거니까 아마 이게 참 부모도 만족하고 자녀도 만족하는 윈윈 그런 정책일 것 같습니다. 아이 돌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하려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 시간도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1시간 또 연장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많은 것이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사업들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연장의 길로 나가는데 제발 좀 많은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임신 출산 모바일 앱 점점 발전해서 고도화가 된다고 해요. 또 난임 부부 시술비 그리고 또 정신건강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고 하는데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건강검진 기록을 쭉 꾸준히 연계해서 생애 주기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를 또 구축해준다고 하니까 말만 들어도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멋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부모급여 도입. 사실 부모로서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못 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또 아주 월급도 좀 많이 주고 대우를 좀 잘해주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찌됐건 포괄적으로 국정과제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 양육 환경 변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밝은 대한민국이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막 너무나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이야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도를 앞두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작지만 충분히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란 조심스럽지만 좀 의미 있는 확신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참 그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키우고 하는 게 뭐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마스터 플랜을 짜주는 그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놀라운 역사 속 정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